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다음 달 초에는 75살 이상 고령층부터 일반인 대상 접종이 시작됩니다. 당국은 경찰과 군인을 포함해 1,200만 명이 상반기 중 1차 접종을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경기도 시흥시의원과 광명 포천시 공무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세종시에서도 공무원 3명이 입건된 데 이어 전 행복도시건설청장과 시의원에 대해서도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LH 직원과 지인들이 신도시 발표 직전 갑자기 토지 계약을 서두른 정황이 KBS 취재로 확인돼 내부 정보 유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LH는 지난해 퇴직 직원의 투기 제보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년 이래 최악의 황사가 뒤덮은 중국 베이징의 공기오염 수준이 측정 가능한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일주일 넘게 짙은 미세먼지에 갇혀있는 우리나라에 내일은 이 황사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부주의 탓으로 결론났던 군내 병사 사망 사고의 원인이 재조사 끝에 군부대의 시설과 병력 관리 잘못 때문인 것으로 11년 만에 뒤집혔습니다. 군내 사고 조사 방식의 문제점과 대안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반 국민들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이 나왔습니다. 다음 달 75살 이상 어르신과 학교 보건교사 등을 시작으로 상반기 안에 1,200만 명 1차 접종을 마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74% 접종이 진행된 1분기 대상자 전체보다 15배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게 됩니다. 오늘 9시 뉴스 2분기 백신 접종 소식부터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누가 언제 어떤 백신을 맞게 되는지 이효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분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는 백신 접종 대상자가 크게 늘어납니다. 75세 이상 고령층은 4월 첫 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364만 명이 대상이고 화이자 백신을 맞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에 250여 곳의 접종센터가 설치됩니다. 방역당국은 사전 등록부터 이동, 사후 관리까지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접종상의 좀 어려움과 접근성의 한계는 있지만 안전하게 접종을 하기 위해서 지역 예방접종 센터를 통해 화이자 백신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걸로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종사자와 유치원, 초중교의 보건교사 4만 9천 명, 어린이집의 간호인력 등 1만 5천 명도 다음 달 접종 예정입니다. 교육 현장이 안전해야 한다는 교육당국의 의견이 반영돼 당초보다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결핵, 한센인 거주시설과 노숙인 거주시설, 교정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도 접종을 시작합니다. 모두 66만 9천 명에 달합니다. 이후 5월쯤부터는 65세에서 74세 어르신,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항공 승무원, 경찰과 군인 등 사회 필수 인력, 투석이 필요한 만성 신장 질환자 등으로 접종이 확대됩니다. 백신이 들어와 있지만 접종이 보류됐던 요양병원과 시설에 만 65세 이상 37만 7천 명은 이달 넷째 주부터 재개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사용됩니다. 상반기 중에는 총 1,779만 회분의 백신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중에 1,610만 회분은 3월부터 6월까지 공급 일정이 확정되었으며 방역당국은 올해 상반기에 인구의 23%에 해당하는 1,200만 명의 1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오는 23일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공개 접종합니다. 청와대는 6월로 예정된 영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23일은 만 65살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날로 솔선수범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58만 8천여 명입니다. 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그리고 병원의 의료진 중심으로 접종하고 있죠. 이 백신을 맞은 뒤에 숨지거나 이상 반응이 의심된다는 신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방역당국이 추적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지난주에 이어서 2차 조사 결과에서 사망 사례와 백신의 연관성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신민의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이 2차로 조사한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 사례는 모두 6건입니다. 요양병원 등에 입원했던 환자나 종사자들로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이 중 4건은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 냈고 2건은 부검 뒤에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심장병과 암, 신부전 등 기저질환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다른 사망 원인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또 같은 곳에서 같은 날짜에 동일한 제조번호 백신을 맞은 다른 사람들에게선 심각한 이상 반응이 없다는 점도 이런 결론을 뒷받침했습니다. 중증 이상 반응 사례는 없어서 백신 제품의 자체 이상이나 백신 접종 과정상의 오류는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망 신고 16건 중 12건은 백신과 관련이 없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백신 접종을 받은 18,000명을 조사한 결과 32%가 백신을 맞은 뒤 불편감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상은 접종 부위의 통증이 28%로 가장 많았고 근육통, 피로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젊을수록 불편감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젊은 층이 사이토카인이나 분비가 많아서 면역 반응이 이제 활발해서 그 반응으로 발열이라든가 근육통이나 오한 이런 증상이 심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백신 접종자 중 2.7%는 이상 반응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대부분 가벼운 증상으로 외래 진료를 받거나 일부는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발열, 근육통 등에 대비한 해열 진통제를 미리 준비하고 증상이 발현되면 복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상 반응은 2, 3일 이내에 사라지지만 악화할 경우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신민혜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백신 접종 대상이 확대되면서 백신 접종 센터도 속속 설치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9곳이 운영을 시작하고 중순부터는 11곳이 추가됩니다. 서울시의 첫 백신 접종 센터 현장에 오대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시 1호 백신 접종 센터는 성동구청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4개 노선이 환승하는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4분 정도로 가깝고 250대 규모의 넓은 주차 공간도 장점입니다. 먼저 센터에 오면 발열 체크를 하고 예진표와 함께 접수 번호표를 받습니다. 살균과 향균 기능이 있는 클린 게이트를 지나 잠시 대기한 후 순서에 따라 신원 확인을 거쳐 접종 구역인 강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4개의 예진실에선 접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2주 이내 다른 예방접종 받으신 적 있으세요? 칸막이로 구분된 12개의 접종실에서 실제 주사를 맞습니다. 이후 전산 등록과 확인서를 발급받고 15분에서 30분 정도 이상 반응을 지켜봅니다. 이곳은 원래 도서관에 있던 자리입니다. 도서관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지금은 이상 반응 관찰실로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100명까지 앉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한쪽엔 응급 장비도 마련해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헷갈리지 않도록 동선은 한 방향으로만 짰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는 만큼 전용 냉동고도 24시간 돌아갑니다. 상급 종합병원과 연계돼 접종 업무를 전담하는 건 처음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응급조치를 하고 필요한 큰 병원으로 후송이 필요하면 병원으로 후송하고 의료적인 면에서는 서울대병원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선 성동구청 센터를 포함해 9곳이 일단 다음 달부터 운영됩니다. 서울시에 소재한 상급 병원들과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들은 가능하다면은 성동구와 같은 그런 모델들로 2호, 3호가 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하는 75세 이상과는 달리 65세부터 74세까지는 전국 만여 곳에서 운영 예정인 동네 병원 등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 접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네, 새로운 코로나19 확진자는 382명으로 일주일 만에 400명대 아래로 내려왔지만 이 검사량이 평일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최근 영국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도 30건 넘게 추가로 확인됐는데 지금까지 11건의 집단 감염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이 지역사회에 번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어서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31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지난 11일 이후 확진 사례 359건을 분석한 결과 해외 유입 사례 가운데 19건, 국내 발생 12건입니다. 국내 발생 12건은 모두 영국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에는 기존에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았던 경북 포항시 교회 관련 확진자 중 2명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국내 집단 감염은 경기와 인천, 부산, 울산 등 모두 11건으로 늘었습니다. 주요 변이주 감염은 2주 만에 213건으로 57건 증가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지역사회 위험 상존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가격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또 격리 면제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길고 긴 3차 유행은 잦아들지 않고 오히려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은 428명, 전주에 비해 50명 이상 늘었습니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추가로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3주 만에 1을 넘었습니다. 특히 확진자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언제 대규모 유행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과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 등에서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정부는 4차 유행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내일 수도권 특별방역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의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여러 정부가 외쳤지만 투기는 반복됐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짙어지면서 답안지를 놓고 시험 친 것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 즉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셉니다. 여당은 이해충돌 방지법을 비롯한 이른바 LH5법을 지정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이 농사짓는 땅에서 투기가 가능한 이 허술한 농지법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이지은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농지법은 1994년 만들어질 때만 해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못하도록 제한이 엄격했습니다. 거주지와 농지의 거리가 20km 이상 떨어져서는 안 된다. 상속으로 받은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10,000제곱미터를 제외하곤 즉시 처분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둔 것이죠. 그런데 이 조항들, 귀농 장려 정책 등이 시작되면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농사계획서만 제출하면 농사 경력이 없어도 장비가 없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주말 농장은 농사계획서 없이도 1,000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비노거민의 농지 소유 비율은 꾸준히 늘어 이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취득한 농지에 조경수 등을 심어놓고 경작하는 것처럼 꾸미는 게 전형적인 투기 수법입니다. 8년 동안 묘목이나 비료 구입 영수증만 내면 농사 지은 걸로 인정돼 그 뒤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농지를 10,000제곱미터까지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팔 때 양도소득세까지 감면해줍니다. 바로 이 점을 악용해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아 챙기기도 합니다. 특히 농지 등 부동산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발각돼도 웬만해선 소유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농지 투기를 부추깁니다. 정부가 매년 농지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 특히 농지를 취득한 지 5년이 안 된 사람들은 전수조사까지 하고 있지만 투기 의심 정황을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현재 자치단체 공무원 1명이 농지 2,300필지를 담당하고 있는 데다 수시로 바뀌기 때문인데요. 결국 농지 관리 강화는 기본이고 실제로 정말 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법에 대한 손질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네, 세종시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산업단지 발표 직전에 이 지역 땅에 조립식 주택을 지은 세종시 공무원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개발 예정지 주변 땅을 사들인 전 행복도시 건설청장도 투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몽열 기자입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에 세워진 조립식 주택, 일명 벌집입니다. 세종시 공무원과 가족 2명이 연관됐는데
산업단지 확정 발표 6달 전인 2018년 봄에 지은 집들입니다. 경찰은 공무원 가족이 보상금을 노리고 개발 정보를 빼내 부동산을 샀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인 4명도 땅 투기와 연관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세종 신도시 건설을 책임졌던 전 행복도시 건설청장도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로 어디를 지정할지 검토하던 때 2017년 11월 개발 예정지 근처에 있는 땅과 건물을 사들인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그 산업단지 지정 업무는 세종시하고 국토부업무지 행복청 업무가 아니에요. 우선 업무 소관이 아니고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의당 세종시당은 LH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추가 모집 과정에서 LH 직원들이 친인척을 앞세워 아파트를 배정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현장 탐문과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경찰 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넘길 계획입니다. 또 세종시의회 모 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본인 소유의 땅과 가까운 지역이 국가산업단지에 포함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세종지역 시민단체는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투기 의혹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조사 범위를 넓혀 직접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임홍렬입니다. 3기 신도시에 대한 지방의원과 공무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선 경찰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LH 직원에서 수사 범위가 본격적으로 넓어진 겁니다. 이 검찰은 일단 수사협력단을 만들어 지원에 나서고 부패 같은 6대 중요 범죄가 나오면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을 받는 시흥시 의원 A씨의 사무실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개발 정보 관련한 자료가 있었나요? 딸의 땅 투자를 검토한 흔적이 있었습니까? A 의원의 딸은 지난 2018년 시흥 과림동에 땅을 샀고 이듬해 2층 건물을 지었는데 사실상 보상을 노린 투기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A 의원은 탈당했습니다. 엄청 빨리 진대 앞에 보니까 나는 그래서 무슨 저 뉴스를 알고 그러나 무슨 분야를 주는 거야 관리하고. 경찰은 또 광명시 6급 공무원 B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B씨는 지난해 7월 역시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 가학동 임야를 가족과 함께 매입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포천에선 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40억 원이나 대출해 매입한 시청 간부 공무원 C씨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도시철도 연장 업무를 맡았던 C씨는 의혹이 불거지자 역사 설치는 알려진 정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경찰청도 한 전직 직원의 낙찰 의혹과 관련해 부산도시공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일광신도시 분양 업무를 맡았던 해당 직원은 스스로 상가용지를 분양받으며 서류를 조작한 사실 등이 드러나 지난해 말 파면됐는데 경찰은 입찰 과정에서 직위를 악용했을 가능성을 놓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방위적 강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신고센터 운영도 개시했는데 첫날부터 70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편 검찰은 경찰 지원을 위한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부패 등 6대 중요 범죄는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 주재한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는 직접 수사를 제한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다시 나왔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토지 보상 담당자였던 강 모 씨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강 씨와 지인들이 광명과 시흥 일대에서 여러 건의 토지 거래를 했는데 실제 광명 시흥 지구가 신도시 예정지로 발표되기 직전인 올해 1월 이들이 예정보다 서둘러 계약을 한 정황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 시흥지구 내 5,000제곱미터 규모의 농지입니다. 이 땅은 지난 1월 매매돼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땅 주인은 거래 과정에서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당초 3월 말 땅을 넘기기로 했었는데 1월 23일 매수인 측이 불과 5일 후에 잔금을 모두 주겠다며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이 3월 29일에 우리가 잔금을 받기로 했던 거야 본래가. 그 먼저 회수를 하고 요거를 다시 쓴 거라고. 계약을 파기하려는 또 다른 매도인에게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를 요구하며 어떻게든 땅을 사려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예산이 안 좋아서 해약을 하자 그랬어요. 부동산에다가. 그랬더니 2배를 물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돈이 갑자기 1억 이상이 어딨어요. 결국 거래가 이뤄졌는데 광명 시흥 신도시 발표를 한 달가량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땅을 구입한 명의자는 모두 5명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래 우리 아들들인데 아들들하고 같이 사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아들들 명의로 사겠다고 한 사람은 알고 보니 임모 씨였습니다. 임 씨는 과천 주암지구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대표로 일하면서 LH 보상 담당이었던 강모 씨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임 씨의 아들 등은 땅을 산 뒤 소유권을 약 1000제곱미터씩 5명의 지분으로 쪼갰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밭을 갈아엎고 나무를 심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두 보상금을 높이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들입니다. 평평하게 만들어가지고서는 밭을 맺는다 이게 전부. 나무 심는데 자기들 애를 심는했어. 임 씨와 LH 직원 강 씨는 이 거래가 있었던 날 광명 시흥지구 인근에서 또 다른 농지 2,600제곱미터를 함께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폭로는 지난달 말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한 퇴직 직원이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샀다는 제보가 LH에 접수됐지만 LH는 감사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LH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익명의 제보입니다. 퇴직한 LH 직원이 재직 당시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부인이나 지인의 부인 이름으로 땅을 샀다는 내용입니다. 매입 지역으로는 서울과 인천, 충남 등이 언급됐고 지금도 땅 투기가 진행 중이라고 신고했습니다. 제보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이었지만 LH는 추가 조사나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3주 뒤 퇴직 직원 관련 사항은 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제보자에게 답했습니다. LH 임직원 행동강령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그 대상은 현직 임직원으로만 한정돼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게다가 해당 직원이 퇴직한 지 10년 넘게 지나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LH 측은 해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규정에 없고 조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안 한 건 안이한 대처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토지 관련된 의혹들은 좀 더 다른 기관들보다는 보다 강화된 윤리 강령이라던가 또는 조사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사례로 보입니다. 이번 LH의 땅 투기 의혹도 한 통의 제보 전화로 수면 위로 드러나 직원 20명이 수사를 받고 있고 추가 조사도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로 부동산 적폐 청산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불공정에 뿌린 부동산 적폐 청산은 국민의 요구라면서 촛불 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관련 사안을 정쟁 도구로 삼지 말아달라며 입법 성과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정된 공급 대책의 차질 없는 진행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LH 사태라는 악재를 맞은 민주당은 계속 추가 대책을 제안하며 분위기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재보선에 나갈 후보를 포함해 선출직 전원에 대한 조사를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으로부터 조사 동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300명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제안했던 민주당. 오늘은 선출직 공무원 전체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이번 보궐선거 후보와 직계 가족까지도 포함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이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의힘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부동산 투기 근절 차원에서 조사의 신뢰를 높이려면 여야가 제3의 기구의 전수조사를 맡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 앞에 스스로를 드러내고 다시는 이런 잘못이 없도록 다짐을 드리자는 것입니다. 도둑이 재발절인 것이 아니라면 회피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면 전환을 위해 야당을 끌고 들어가려는 의도라며 자체 조사부터 엄격하게 하라고 맞섰습니다. 소속 의원들 여러 명이 투기와 관련 있는 정보가 나왔는데 마치 우리도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듯한 거기에 찬성하지 않은 것이지.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전수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의원 102명의 찬성 동의 의사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의 정보공개 동의 서명부와 함께 진짜 검증대로 나오십시오. 국회 비교섭단체 5개 정당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놓고 거대 양당이 공방만 지속하고 있다며 의원 300명 전원과 배우자, 직계 좀비 속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습니다. LH 투기 의혹 해소를 위해 민주당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특검에 이어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가능하다고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를 거쳐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북부 지역에 10년 만에 최악의 황사가 덮쳤습니다. 황사 황색경보가 내려졌는데 최근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많아지면서 공기질 지수는 오늘 하루 심각한 오염 단계를 기록했습니다. 베이징 이랑 특파원이 현지 상황 전해왔습니다. 베이징시가 짙은 누런색으로 변했습니다. 가시거리가 1km도 안 될 정도입니다. 짙은 황사로 인해 도심 출근길은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한때 베이징을 왕래하는 비행기 30여 편의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몽골에서 발생한 모래 폭풍으로 최근 10년 사이 최악의 황사가 닥치면서 중국 중앙기상대는 올해 들어 처음 황사 황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차량들은 잠시만 밖에 주차해도 이처럼 모래먼지가 뿌옇게 내려앉을 정도입니다. 베이징 시내 6개 구의 미세먼지 PM10의 농도는 한때 세제곱미터당 8,00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섰습니다. 황사에다 최근 경기 활성화로 제조업 공장 가동이 활발해지면서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아져 미세먼지의 오염도가 증가한 겁니다. 베이징의 실시간 공기질 지수는 하루 종일 최고치인 500을 기록했습니다. 오염 수준이 최악인 심각한 오염 단계입니다. 초미세먼지인 PM2.5 역시 심각한 오염 단계를 기록했습니다. 미세먼지의 오염도가 높아지자 지난 주말 중국 생태환경부장이 철강 허브 지역을 직접 현장 감독해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当地回应说，已经对这些企业予以行政处罚，对相关企业负责人予以行政拘留。 중국 기상당국은 이번과 같은 황사가 올해 최대 9번 더 불어올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랑입니다. 네, 일주일 넘게 고농도 스모그가 이어지면서 오늘도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북쪽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초미세먼지 농도는 제자리를 찾겠지만 이 바람을 타고 올봄 첫 황사가 올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신방실 기상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8일째 이어진 고농도 미세먼지 속에 서울 도심은 답답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개에 뒤섞인 먼지층은 500m 상공까지 올라가도 사라지지 않고 서해 연평도는 짙은 바다 안개까지 더해져 시야가 뿌였습니다. 오늘도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초미세먼지 주의보 속에 대기질이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악화됐습니다. 다행히 밤부터는 서해상에서 다가온 비구름의 영향으로 내일 아침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예보됐습니다. 비구름이 지난 뒤 강한 북풍이 몰아쳐 짙은 먼지를 밀어내겠지만 이 북풍에 실려 올봄 첫 황사도 유입되겠습니다. 중국 내몽골과 고비 사막에서 발생한 붉은색의 황사먼지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현재 내몽골과 고비에서 발원한 황사의 면적이 굉장히 넓은 상태에서 강한 바람까지 동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서쪽 지방 수도권을 포함한 지역을 중심으로는 짙은 황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충청, 호남과 제주도는 입자가 큰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치솟겠습니다. 또 황사의 영향은 모레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3월은 연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인데다 황사까지 더해져 대기질이 나쁜 날이 잦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부는 내일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과 영상회의를 통해 미세먼지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인 협력과 함께 강력한 저감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먼지로 인한 잿빛 하늘은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방칠입니다. 네, KBS는 대한민국 남성 대부분이 가야만 하는 군대가 과연 갈 만한 모습인가라는 질문을 담아서 기획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군은 과연 안전한지, 이 군내 사고 실태와 보상 문제를 짚은 데 이어서 오늘은 사고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군부대 축구 골대에 매달렸다가 사고가 나 숨진 고 이강일 상병 사연부터 살펴봅니다. 이 당시에 군이 사고 원인은 본인 부주의라고 한 판단이 11년 만에 뒤집혔습니다. 이 군의 사고 조사 뭐가 문제였던 건지 또 어떻게 보완돼야 할지 짚어봅니다. 신선민 조빈나 기자입니다. 녹슬은 봉고차에다가 둥치 막 100kg가 넘는 그거를 덜거덕 그리고 나 치고 가라고 그랬어요. 2009년 그날 군으로부터 걸려온 청천벽력 같은 전화. 군대 간 아들이 숨졌다고 했습니다. 대민 지원 때문에 다른 부대로 파견 갔던 이강일 상병. 운전병이라 차량을 이동시키려 가다 부대 내 축구 골대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골대가 갑자기 넘어지며 머리에 부딪혔습니다. 순간이었고 이상병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렇게 피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걸 눈으로 봤는데 내가 어떡하냐고. 군사경찰의 조사를 토대로 고 이상병은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보훈처는 본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게 쓰러져서 내 아들을 잃었는데 그게 용납이 되겠어요? 이 나라 지켜서 잘 지키라고 이 아들을 보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서 내 가슴에 품 안에가 데려다 줘야지. 부모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했고 몰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고 골대가 규격에 맞지 않는 부대가 자체 제작한 경량 골대였다는 것. 무게중심을 잡는 받침대도 없었고 연결 부위는 용접이 떨어져 끊겨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00kg의 청년이 그저 운 없게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상규명위원회 전문가들은 골대가 버틸 수 있는 하중을 45kg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엔 눕혀놓거나 철골로 고정해뒀는데 파견 와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던 골대가 직접적인 원인이고 부대가 파견 병력을 관리 못한 점도 확인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의 처음의 수사가 너무 그냥 형식적이지 않았느냐. 진짜 죽음의 가치를 더 심도 있게 평가를 하고 유족의 아픔을 더 간절하게 이렇게 생각했다면 부모가 아들 사고 원인을 제대로 알게 된 건 사고 뒤 11년 만이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고 이강일 상병 가족이 군에서 받은 사망 확인서입니다. 사망 원인 13줄. 골대를 고정하는 안전핀이 제거된 걸 모르고 매달렸다는 취지입니다.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건 다른 기관을 통해서였습니다. 군사경찰이 맡았던 조사와 달리 공학교수, 축구골대 제작사 등이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조사 주체와 방식이 바뀌니 주의 소홀이라는 데서 나아가 그 뒤에 있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사고를 방치해 발생한 인재라고 본 겁니다. 아직도 많은 부대에서는 자체 제작한 운동시설물이라든지 노후화된 그런 시설을 아직까지도 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지를 하고 다시는 좀 이런 비극적인 사건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찾아야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것이고 군 사고조사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군에서 사고조사를 받는 조직의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도 필요합니다. 어떤 그 사고가 나면 누가 잘못했건 처벌이 뒤따르니까 이제 다 숨기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헌병은 일선에서 조금 물러나게 하고 전문가들 집단에서 그것을 조사해서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고의 근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국방부는 최근 5년간 생긴 안전사고의 80%를 개인 부주의 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개별 사고들이 남긴 교훈을 그동안 지나친 건 아닌지,
축구 골대에 숨진 고 이강일 상병의 사례가 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로 만드는 제대로 보겠습니다. 오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거액을 투자했다 떼일 위기에 놓인 지역주택조합 가입자 이야기입니다. 곧 착공에 들어간다는 시행사 말을 믿고 투자했는데 사실이 아니었다며 조합원들이 시행사 측을 고소했는데요. 제보자의 사연과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래된 빌라가 모여있는 서울의 한 주택가. 백기수 씨는 2년 전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곳에 들어설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말에 5천만 원을 내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습니다. 그날 지정을 안 하면 노열층이 거의 사라질 정도로 지주분들도 많이 가입을 했다고 그래서 좀 급하게. 사업 부지를 이미 절반 정도 확보한 상태라 곧 착공에 들어간다는 말을 믿은 겁니다. 다 매입이 됐잖아요. 그리고 땅이 지금 50.5%가 끝났어요. 하지만 이 말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관할 지자체가 사업 예정 부지에 대한 토지 확보 비율을 조사한 결과 지난 1월 말 기준 16% 수준이었습니다. 시행사 측은 사업이 무산될 경우 수수료를 뺀 돈을 돌려준다며 안심보장 증서라는 것도 발급해줬지만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자금이 없어서 자금 마련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러면서 또 한 달을 끌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돈도 못 받았고. 조합원 270명이 지금까지 낸 계약금은 모두 150억 원가량. 이 가운데 130명은 지난달 시행사 대표와 조합 추진위원장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일부 조합원이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토지 매입과 환불 조치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시행사 없이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문성도 떨어지는 데다가 불신이 한번 생겨버리면은 이거를 다시 바로 세워서 사업 추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는 조합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토지 확보 비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놓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날선 발언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러다 단일화가 깨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는데 일단 TV토론 1번과 여론조사 2번을 하자는 데는 합의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처음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 회의. 오세훈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시장이 되고 거기에 당 외곽의 다른 유력 주자들이 결합하게 되는 형태가 된다면 야권은 100% 분열되는 것이고. 앞서 안 후보가 국민의힘 싫다는 시민이 많다. 나는 과거와 구분되는 필승 후보라고 한 점에 반격한 겁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토론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저는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야권 분열을 언급한 오 후보를 향해 충격적이고 놀랍다고 했고 김 위원장에 대해선 정말 단일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요즘 LH 사태 덕분에 지지율이 좀 올라간다 싶으니까 3자 구도로 가겠다는 밑자락을 까는 겁니까? 단일화가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는데 오후 열린 비전 발표회에서 오 후보는 표현이 직설적이었다며 안 후보에게 사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무진은 내일 한 차례 TV 토론과 이어 모레부터 이틀간 2개의 여론조사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경찰과 연계하는 아동학대 근절 방안을 내놨습니다. 제2의 정인이 그리고 제3의 구미 아동 사건 이런 것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돌봄 첫 여성 시장으로서 LH 특검을 먼저 제안했던 박 후보는 야권 후보들을 향해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고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는 4대강과 세종시까지 수사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일주일 전 민주당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부인과 처가의 땅이 있는 서울 내곡동 일대 그린벨트 개발을 추진했고 보상금으로 큰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입니다.
오 후보는 바로 반박했습니다. 곰탕 흑색 선전이다. 왜냐하면 10년 전에 했던 거 또 우려먹고 선거 때마다 또 우려먹고. 개발을 결정한 건 노무현 정부고 법이 바뀌면서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한 거다. 이후에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을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KBS가 지금까지 관계자 증언과 공문서 등을 취재한 데 따르면 노무현 정부가 내곡동 일대를 개발 예정 지구로 지정했다는 오세훈 후보의 해명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먼저 송명희 기자입니다.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선 서울 내곡동 일대. 10년 전엔 산과 논밭이 대부분인 그린벨트였습니다. 76만 제곱미터가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개발됐는데 북동쪽 가장자리 밭 4,400여 제곱미터가 오세훈 후보의 아내와 처가가 1970년 상속받았던 땅입니다. 이 땅이 수용되면서 오 후보 아내와 처가는 서울도시주택공사 SH에서 36억 5천만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대 그린벨트의 개발을 결정한 것이 노무현 정부라는 게 오 후보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2006년 3월 달에 이미 국민 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이미 국민 임대주택 단지로 지정이 됐던 땅입니다. 하지만 KBS가 확인한 기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 후보가 말하는 2006년 3월, 기록에는 서울시가 내곡동 일대를 임대주택 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예정지구로 지정해달라고 건교부에 처음 제안한 때입니다. 당시 서울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문서로 보면 앞서 SH가 서울시에 개발을 제안했고 서울시가 이를 받아 건교부에 제안한 겁니다. 건교부는 그러나 예정지구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민공람과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반대가 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협의 문건에는 서울시 도시계획과가 자연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우려를, 서초구는 전면 재검토 혹은 취소 의견을 낸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는 사전 환경성 검토 과정에서 부동의 의견을 낸 데 이어 재협의에서도 대안 제시를 요구하는 등 서울시가 제안한 개발 계획에 1년 가까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예정지구 저희가 지정 제안한 다음에 추진하다가 예정지구로 지정이 된 적은 없었던 게 맞는 거네요. 국민임대주택단지로는 된 적은 없습니다. 당시 건교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는 2008년 2월까지 내곡동 일대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내곡지구 개발이 노무현 정부에서 결정됐고 따라서 본인은 서울시장 당시에 사업에 사실상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게 오세훈 후보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당시 서울시와 건교부 사이에 오간 문서를 보면 내곡지구 개발은 난항을 겪었고 서울시는 여러 차례 개발 의지를 드러냅니다. 이어서 박현 기자입니다. 처음 내곡지구 개발을 제안한 이명박 시장은 석 달 뒤에 퇴임하고 2006년 7월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취임합니다. 취임 당시는 서울시 제안에 대한 주민 공람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주민들은 반대하던 상황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직후에 작성된 SH 문서. 서울시 내 외부에서 제기된 지적과 반대 의견을 어떻게 할지 조치 계획이 담겼습니다. 보존 가치가 높은 곳은 제외하는 것이 맞다는 서울시 도시계획과의 의견을 SH는 수용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교통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한 서초구의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결론냅니다. 2007년에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개발지구 경계 조정 의견을 냅니다. 이후 서울시는 건교부에 수정된 제안을 하는데 개발 면적을 처음 계획보다 오히려 5만 제곱미터 늘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초과했다며 건교부가 사업을 취소할 위기에 처하자 서울시는 건교부의 귀책 사유가 있다며 개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합니다. 서울시의 내곡지구 개발을 줄곧 반대한 환경부. 환경부는 2008년 2월 개발 면적을 기존에서 60% 줄이면 동의하겠다는 최종 의견을 냅니다. 그린벨트하고 녹지집 사이에 그린벨트가 있는데 그 지역을 이제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환경적으로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개발 면적을 절반 이하로 줄일지 말지 기로에 선 서울시의 내곡동 개발 계획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2009년 11월 개발이 확정됩니다. KBS는 취재 결과를 바탕으로 오세훈 후보 측에
다시 입장을 물었습니다. 오 후보 측은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예정직으로 지정됐다는 말은 사실상 지정이라는 표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업 추진에 직접 관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당시 결재자는 담당 국장이라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박형입니다. 전국 평균 19.08%.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입니다. 현 정부 들어 공시가격이 꾸준히 오르긴 했지만 지난해 상승률이 6%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상승폭이 급격히 커졌죠.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시세가 많이 오른 곳은 공시가도 뛴다는 법칙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세종시는 1년 만에 7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해 공시가격 중위값이 서울을 제치고 사상 처음 전국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공시가격이 오르면 연동돼 있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도 늘어나겠죠. 얼마나 오르는지 박예원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9억 원인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을 넘어선 공동주택은 70% 가까이 급증해 52만 가구를 웃돕니다. 전국 공동주택의 3.7%가 해당됩니다. 특히 다주택자라면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집니다. 실거래가 29억 5천만 원인 이 아파트, 종합부동산세까지 포함한 보유세가 1년 만에 740만 원 넘게 증가합니다. 여기에 실거래가 21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한 채 더 있다면 보유세는 7천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보유세 세부담 상한 자체가 1주택자의 150%에 비해서 훨씬 높은 최고 300%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보유세뿐만이 아닙니다. 재산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보료에서 재산 공제를 500만 원 늘리고 피부양 자격을 잃으면 보험료를 내년 6월까지 50% 깎아줄 계획입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올랐어도 세금이 늘지 않습니다. 서민들의 세부담이 느는 걸 막기 위해 3년 동안 재산세율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 관악구의 84제곱미터 아파트를 보면 지난해 공시가격이 5억 원가량, 재산세는 105만 원 정도였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19% 올랐지만 세부담은 11만 원 정도 줍니다. 이렇게 낮아진 세율을 적용받는 게 전국 공동주택의 92%, 서울에선 70% 정도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일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다음 달 29일 최종 확정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로 재산을 숨겨놓은 고액 체납자들이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가상자산 보유 여부는 금융계좌 조회가 안 된다는 점을 노리고 재산을 은닉한 것인데 국세청의 추적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암호화폐를 갖고 있다 적발된 고액 체납자는 2,400명이 넘습니다. 징수액만 366억 원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로 재산을 숨겨오다 과세당국에 적발된 첫 사례들입니다. 27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병원장 A씨,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에 39억 원의 재산을 은닉해오다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체납자 B씨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5억 원을 암호화폐로 숨겼고 또 다른 체납자 역시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암호화폐를 사 감춘 다음 양도세 12억 원을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수 있는 권리를 압류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3년 전 가상자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이기 때문에 몰수의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압류나 몰수가 쉽진 않습니다. 기존 금융정보 시스템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인데 이들 역시 가상자산 보유 여부가 금융계좌로 조회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이번 강제징수를 위해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의 암호화폐 보유 정보를 여러 거래소에서 따로 수집해 분석했습니다. 핸드폰 인증 그리고 연결된 은행 계좌 그리고 생년월일 등에 대해서 100% 실명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는 25일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 은행과 계약된 실명 확인 계좌가 있는 사업자만 거래소 운영이 가능합니다. 거래와 자산 보유 현황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만큼 재산 은닉과 탈세 조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